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생활 속 법률 상식 그 법이 알고 싶다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어지는 세대 공감 토크 라떼는 마리아에서는요. 그리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 시절 추억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6월 17일 월요일이고요. 세금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했다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세금을 피하려고 자녀를 위장 독립시키는 일까지 있다고 그래요. 이거 잠시 후에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했어요. 네, 그리고 6월은 철도의 날이 있는 달입니다. 요즘 세대는 철도하면 KTX를 가장 많이 떠올리겠지만 예전에는 비둘기호와 같은 완행열차가 대세였던 시절이 있는데요. 조금 느려도 행복했던 열차 여행의 추억, 잠시 후 라떼는 마리아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의료계에서 예고한 전면 휴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이 서울대 병원 교수들이 전면 휴진에 돌입할 전망인데요.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의사들, 교수들이 절반 가까이 된다고 전해지고 있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상 최대 전면 휴진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사실 저도 국민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큽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그 의료 공백을 실감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우선 서울대 의대 병원 이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요.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체 진료 교수의 54.7%에 해당하는 529명의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수술장의 가동률도 현재의 절반 수준인 33.5%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또 보라매병원 등의 전체 임상과목 정상 진료가 멈출 예정이고요. 내일 의사협회 집단 휴진에는 빅5 병원을 비롯해서 대학병원과 의대 교수들이 대부분 참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의협에서 무기한 휴진을 걸고 정부에 몇 가지 요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뭐였습니까? 의사협회에 요구한 제시안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해서 의대 증원안을 전면 재논의하라는 것과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를 수정 또 보완하라는 요구사항, 그리고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행정처분을 소급해서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을 중단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의협 측은 정부의 답에 따라서 집단휴진 실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어젯밤 11시까지 정부의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하면서 이 요구안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의료계도 휴진을 강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위급 환자들의 진료는 그래도 멈추지 않아야 하는 거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어떤 거예요? 네, 일단 정부는 전국을 4개의 권역으로 구별해서 24시간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고요. 또 진료 거부 피해 사례를 신고받아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 집단 휴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와 의료계 양측에서 비공개 물밑 접촉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네. 이런 얘기 있는데 갑자기 국민과 환자들이 새우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어제 오전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부세를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율도 30% 안팎으로 인하하겠다는 세제 개편안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통령실에서 8시간 만에 공식 입장을 내서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정책실장 발언에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다시 정책 혼선을 빚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부세와 상속세율 크게 개편되는 줄 알고 많은 국민들이 이제 관심을
관심을 가졌는데요. 또다시 정책 번복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논란의 시작은 어제 오전 8시 반쯤에 이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한 발언이었습니다. 성태용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해당 프로그램에서 상속세율 인하와 종부세 폐지에 대한 구상을 밝힌 건데요. 성 실장은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고 하면서 이를 OECD 평균에 맞춰서 30%까지 인하할 필요가 있다라고 구체적 수치를 언급했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사실상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세의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겁니다. 상속세 체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나 보죠? 그렇습니다. 이 현 상속세 체계가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데 현재 많은 국가들이 기업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을 나중에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이른바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점에 이 세금을 매기는 자본 이득세 형태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렇게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금투세라고 불리는 금융투자세도 많은 비판을 받아오는 세금이기도 한데요. 주식 투자와 같은 이러한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세 폐지가 바람직하다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겁니다. 네, 여기까지만 들으면 세금 체계가 정말 달라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성 실장의 발언에 대한 보도가 쏟아지고 나서 정부가 새로운 입장, 다른 입장을 또 발표한 거죠. 네, 성 실장 발언이 나온 지 8시간쯤 지난 무렵인 오후 5시쯤에요. 대통령실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요.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방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대안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7월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물론 상속세, 종부세 완화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성 실장이 제시한 수치로 갈 경우에는 세수 부족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이 정부가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정책 혼선이 반복되면서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중요한 정책일수록 국민 혼란을 주면 안 되죠. 네. 정확하게 다 정비가 됐을 때 발표를 했으면 좋겠어요. 섣부른 발표는 혼란을 야기하죠. 네. 네, 다음 뉴스 전해주시죠. 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서 꼭 등장하는 주제가요. 주 4일제 근무 전환인데요. 주 4일제라고 하니까 참 꿈의 근무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 이러한 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논의할 노사정 대화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네, 드디어 주 4일제가 실현이 될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은데요. 자세한 얘기가 좀 궁금합니다. 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요, 오는 21일 의제별 위원회인 일생활균형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본격적인 노사정 대화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위원회가 다룰 주제 가운데 가장 민감한 사안이 장시간 근로 해소에 관한 방안입니다. 사실 노사정 모두가 이 노동자들이 긴 시간 동안 근무해야만 하는 이런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이 구체적으로 제도를 어떻게 개편해야 할지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 5일제 때도 주 5일제가 이게 이래 가지고 되겠어. 네. 일해야지 막 이랬었는데 이제 주 4일제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이 근로시간을 가지고 경영계하고 노동계는 입장이 다른 거 아니에요? 네, 다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측면도 있죠. 우선 경영계는 기업들이 현재 적용받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 이 제도를 탄력적이고 유용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영자 입장에서 봐서는 일감이 몰리는 특정 시기가 있는데 그런 시기에도 52시간 상한에 묶여서 제대로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규제를 완화해서 유연하게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것이고요. 반면에 노동계는 입장이 다릅니다. 이러한 근로시간 유연화가 취지는 좋지만 결국에는 부당한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 4일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노사 간의 격렬한 갈등 때문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주 4일제 도입이 과연 실현 가능할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두 분은 어떻게 주 4일제 근무에 대해서 생각하시나요? 아, 이거 참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뭐 실제로 몇몇 기업에서는 이미 도입을 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과연 긍정적인 효과만 있을 것이냐, 이게 업무 효율이 정말 좋아진다는데 그런 효과만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아, 직업별로 보자고요. 직업별로. 네. 방송사는 쉴 수 있을까요? 못 쉬잖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월화 수목 금의 데일리 생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죠? 네. 그러면 금, 토, 일 놀면 월화 수 목만 하는 건가? 네. 아침에 이렇게 되고. 그럴 것 같아요. 변호사분들은 어때요? 법원이 쉬잖아, 그죠? 법원이 쉰다고 하더라도 사건은 계속됩니다. 사건은 계속되는 거고. 이게 따지고 보면 주 4일째가 돼도 공무원, 그죠? 금융, 또 대기업 네. 일부 이렇게는 쉬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들은 서비스업이니 뭐니 다 쉴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요즘에 모기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올해는 더위 때문에 모기 개체 수가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 모기 예보제에 따르면 평균 모기 활동 지수가 최근 2주간 가장 높은 단계인 100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일단 모기 활동 지수라는 게 있다는 게 놀랍고, 그게 100점이라는 게 또 놀랍습니다. 이 조사 방식이 있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모기 예보제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요. 서울시가 서울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된 일일 모기 발생 감시 장비를 통해서 모기 활동 지수를 산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요, 그런데 작년과 다르게 날씨가 빨리 더워졌고 봄부터 비도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물 웅덩이가 만들어져서 이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상황이 일찍 조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평균 모기 활동 지수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이는 모기 예보제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4단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모기 예보제 4단계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네. 어느 정도냐면요.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서 집안으로 침입하는 모기가 하룻밤에 5마리에서 10마리나 되는 수치라고 하는데 한 마리만 있어도 네. 잠 못 자요. 네. 높은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쩐지 이게 요즘 모기가 많이 보인다 했더니 이게 네. 기분 탓만은 아니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서울시가 모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렇습니다. 모기가 느니까 각 자치구에서 방역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강남구에서는요, 사람이 진입하기 어려운 지역을 방역하기 위해서 드론을 저렇게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또 종로구에서는 모기 유충 박멸을 위해서 9월까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 위주로 약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영등포구는 모기 퇴치 방역단이 나섰습니다. 하천이나 공원에서 소독 활동 펼칠 예정인데요. 모쪼록 시청자 여러분도 여름 불청객 모기의 밤잠을 못 이루는 날이 없이 시원한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 아유, 엥 하고 돌아다니면 진짜 밤잠 설쳐요. 잠 못 자요, 정말. 예,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지연입니다. 다시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온은 나날이 오름세를 보일 텐데요. 수요일에는 서울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밤사이 서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껴 있습니다. 가시거리 200m가 채 안 되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제주에는 비가 조금 올 텐데요. 양은 5mm로 많지 않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함께 보겠습니다. 서울은 30도, 강릉은 33도 예상되는데요. 대부분 30도 안팎으로 불볕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구름이 없어서 볕이 바로 내리쬐니다. 특히 12시에서 3시 사이는 볕이 가장 강하니까요. 이 시간대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날이 갈수록 더워지고 있습니다. 주 중반에는 또다시 폭염특보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수분 섭취 잘해주시고 건강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자동차 저널리스트 김성래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자동차 업계에서는 평범함을 거부하는 이색 마케팅이 또 뜨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내외 자동차 업체들이 평범한 TV나 지명 광고에서 벗어난 독특한 브랜딩 전략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수입차 업계에선 일본의 H사의 체험형 카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엔 평범한 카페처럼 보이지만 카페 한쪽에 최신 자동차 모델이 떡하니 놓여 있는 것이 이곳의 차별점인데요.
뿐만 아니라 카페 뒤편에는 시승센터가 마련돼 있어서 이야. 미리 신청만 하면 자동차를 타보는 체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업체 측은 고객들이 제품을 체험하고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런 공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차차 공간이네, 그러니까. 그러네, 네? 차차. 마시는 차가 있고. 차도 마시고. 차 한 잔 따고 이것도 마시면서 우리가 타는 차를 보고. 네. 이런 컨셉 괜찮은데요. 네, 이색 마케팅이 이런 확실한 뭐 TV 광고나 지명 광고보다 또 효과를 줄 수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그럼요. 또 다른 마케팅은요? 자, 독일 브랜드 B사의 프리미엄 마케팅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B사는요, 1년에 한 번씩 자사의 럭셔리 클래스 모델을 구매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이벤트를 벌이고 있는데, 자, 오직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차별화 마케팅을 펼쳐서 기존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 올해는 전문가를 초빙한 체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고요. 총 820여 명의 고객이 참석해서 골프 클래스, 가죽 클래스, 주얼리 클래스 등을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고객을 회원처럼 관리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물건 산 다음에도 계속해서 특별 대우를 받는 것 같아서 고객은 기분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게 이 성공하는 마케팅의 핵심이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입차에 이어서 국내에도 뭐 주목받는 사례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 14일 자동차를 소재로 한 영화가 등장해서 화제를 불러 모았는데요. 바로 국내 자동차 기업 H사에서 제작한 단편 영화 밤낚시입니다. 출연과 공동 제작은 영화 범죄도시2와 드라마 DP, 나의 해방일지 등으로 사랑을 받은 배우 손석구 씨가 맡았고요. 연출은 한국인 최초로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문병곤 감독이 맡았습니다. 네, 일단 손석구 씨 보면 네, 자동 돌고래 소리가 나오는데 벌써 흥미롭습니다. 영화 장르 또 기존에는 없는 좀 새로운 형태라고 해요. 그래요, 믿어줄게요. 자, 김현전 10분 내로가 아닙니다. 상영 시간 10분 내외. 그리고 관람료가 1,000원이라는 파격적인 형태입니다. 요즘 쇼폼처럼 길이가 짧은 그런 형태의 콘텐츠가 인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람객이 빠르고 재미있게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스낵 무비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영화는 어두운 밤 전기차 충전소에서 벌어진 의문의 사건에 대해서 다룬 이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고요. 사람이 아닌 자동차의 시선으로 영화가 진행되는 것도 하나의 볼거리라고 합니다. 요즘 티켓값이 무서워서 뭐 영화 보기 두렵다 이러는 것도 있는데 맞아요. 1,000원으로 네, 영화를 볼 수 1,000원입니다. 있어요. 놀랍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자동차를 소재로 한 단편 영화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또 이와 반대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작품에 등장한 모델이 H사의 대표 전기차 I 모델인데요. 그런데 영화에서 I 모델은 온전한 모습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존에 자동차가 등장했던 영화 PPL들이 자동차를 어떻게든 임팩트 있게 노출하고자 애썼던 것과 반대로 차별화 전략을 택한 것인데요. 대신 영화의 긴박한 장면과 액션들을 자동차의 빌트인 캠, 서라운드 뷰 모니터, 디지털 사이드 미러 등을 통해 색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영화적으로도 새로운 시도였기 때문에 배우부터 감독까지 평소와는 다른 설렘으로 촬영에 임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자동차에 달린 카메라들로만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을까? 이전에는 정말 없었던 그런 신선한 시도라고 느껴졌었고요. 처음에 제안을 들었을 때 되게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약을 두면서 생기는 크리에이티브가 있으니까. 굉장히 독특한 작품이 나올 때문에 이들이 다시 뭉쳐서 더 무언가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너무 짧아서 아쉬운 영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짧아. 너무 짧아서 아쉬운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는데 방금 손석구 씨 너무 짧게 나와서 길게 보고 싶어. 이미 아쉬워요. 길게 보고 싶은데. 예전에는 궁금하면 500원 그랬는데 네. 이게 궁금하면 1,000원이네요. 그러니까 극장 맞아요. 가서 봐라 이런 그렇죠. 호기심 마케팅인데 이게 근데 해외 영화제에서 먼저 딱 찍었다고요. 그래요? 이번 그 북미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장르 영화제로 꼽히는 캐나다 판타지아 국제 영화제의 그 국제 단편 경쟁 부분에 초청이 됐습니다. 또 지난 1월에는 미국 썬댄스 영화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셰프 댄스에 상영되는 등 개봉 이전부터 해외 유수의 영화제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특히 셰프 댄스 상영 당시에는 영화 관계자들로부터 독보적이고 독창적이다라는 평가와 함께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도라는 찬사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계가 이렇게 전례 없는 마케팅을 펼치는 배경에는 전기차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목표를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H사의 경우 이번에 제작한 영화가 전기차 모델을 썼고요. 또 미국 프로야구, 미국 프로농구 등 주요 스포츠 TV 중계에 나가는 광고에도 전기차 모델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기차에 대한 대중의 심리적인 문턱을 낮추기 위한 마케팅들이 앞으로 다양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영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화 언제 또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건지도 좀 전해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밤낚시는요, 1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6일 동안 상영될 예정입니다. 서울 용산, 강남, 여의도, 그리고 부산 센텀시티 등 전국 15개 영화관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 자, 오는 22일 토요일에는 손석구 씨가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와 무대 인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스케줄 빼야겠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차 소식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51분 넘어섰고요. 네. 월요일에 고민 해결사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법률 해결사 강성신 변호사 또 허주연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갈까요? 네, 세금을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꼼수는 또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결혼 안 한 딸 위장 독립시켰다가 세금 폭탄 맞은 아버지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저는 집이 2채가 있는 2주택자입니다. 남들은 부럽다고 난리지만 그럼 뭐합니까? 양도세가 무서워서 집을 팔지 못하겠는데요. 고심하던 그때 저희 집 백수 캥거루족 딸이 눈에 딱 띄었습니다. 아이고 사랑하는 우리 딸, 아빠한테 한번 와볼래? 징그럽게 왜 그래? 나 30대야. 왜 그래? 너 독립하라고 그럴 거지? 집 나갈게. 알았어. 독립하면 되잖아. 그래 우리 딸 독립기념으로다가 아빠가 집 한 채 쏜다. 가져. 뭐? 아니 아빠 집인데 내가 가져도 돼? 아이 그럼 아빠가 집 너한테 주면 너는 집을 구하고 아빠는 1주택자가 되니까 세금 안 내고 이거야말로 정말 도랑치고 가지 잡고 아니겠니? 너희 좋고 매부 좋고? 아이고 그럼 마당 쓸고 돈 좋고. 닌데 보고 빵 됐다고? 우리 부녀는 천재야. 백수인 딸이 이렇게나 도움이 될 줄이야. 그렇게 저는 딸에게 주택을 넘기고 양도세 없이 집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계획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이럴 수가. 국세청에서 귀신같이 알고 연락이 온 겁니다. 이재용 씨 되시죠? 여기 국세청입니다. 국세청이요? 국세청이 웬일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떠세요? 심하게 떠시네. 뭔가 캥기는 게 있으신가 보죠? 자,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2주택자면서 양도세 잘도 안 내셨더라고요. 아니 2주택자라니요. 주택 하나는 제가 이제 딸내미한테 줘가지고 저는 1주택자가 됐거든요. 아헤, 이거 선수끼리 왜 그러시나? 세금 아끼려고 따님 위장 독립 시키셨잖아요. 빨리 제대로 세금 뱉어내세요. 이거 어떻게 알았지? 이게 누가 국세청에 정보라도 흘린 거 아닌가? 저희 가족들만 아는 무덤까지 가져갈 비밀이었는데 국세청이 어떻게 알고 세금을 내라고 합니까? 제 계획이 틀림없이 완벽했거든요. 대체 국세청에선 저희 딸이 위장 독립한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뭐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그래, 없습니다. 없어. 또 국세청이라면 다 알아내죠. 딸에게 집을 준 아버지의 뭔가 숨은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어요. 네, 노후 자산으로 집 2채를 가지고 있던 한 아버지의 사연입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단독주택 한 채가 개발 호재를 맞으면서 7천만 원에서 산 집값이 4억 원으로 급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을 팔고 싶어도 2주택자 신분으로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낼까 봐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그때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버지에게 세금을 피할 수 있는 꼼수를 알려줬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아이 김씨 말 걱정해. 내가 누구야? 내가 부동산 중개업자잖아. 지금 같이 사는 둘째 딸이 백수에다 결혼 생각도 없다며. 그러면 먼저 세대 분리를 시킨 다음에 주택 한 채는 딸한테 줘. 그럼 김씨는 1주택자가 되잖아. 그럼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치? 아이고 옳거니 그런 방법이 있었구만. 야, 내가 그 생각을 왜 못했지. 역시 자네는 천재야. 그러니까 2주택자는 양도세를 내도 1주택자는 양도세를 안 내도 되니까 이게 꼼수야, 꼼수. 네. 그렇습니다. 첫째 딸은 결혼을 했지만 둘째 딸은 취직과 결혼 생각이 없어서 오랫동안 아버지의 골칫거리였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딸 결혼 자금도 마련하고 세금도 줄이는 아버지의 빅플랜이 시작된 겁니다. 1단계, 먼저 아버지는 결혼한 첫째 딸의 집에 둘째 딸을 전입신고하도록 시켜서 세대 분리를 시작했고요. 2단계, 아버지는 둘째 딸에게 신랑감을 찾는 조건으로 주택 한 채의 명의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1주택자가 된 아버지는 한 달 후 양도세 0원으로 집을 팔았고요. 모든 일이 계획대로 술술 풀리는 듯 했으나 그로부터 약 20일 만에 국세청으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역시나 국세청에서 뭔가 수상한 냄새를 맡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아버지의 부동산 거래 과정을 조사하던 중에 아버지가 양도세를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둘째 딸에게 집을 증여했다는 것을 알아챘고요. 원래대로 1세대 2주택자가 내야 했던 양도세 7,827만 원을 다시 추징한 겁니다. 야,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제가 볼 때는 국세청이 귀신의 집인 것 같아요. 진짜. 이걸 어떻게 이렇게 속속들이 다 알아내가지고 다 이렇게 연락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누가 국세청에 정보를 흘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꼼수를 알아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양도세 안 내시려고 이러한 꼼수를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렇게 꼼수 쓰시다가 세금 다 그대로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정 그 금액 이하 같은 경우에는 양도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 걸로 잘 아실 텐데 이 우리가 여기서 문제되는 게 세법상 세대 분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세대 분리니까는 그냥 전입신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고 그냥 따로 살면은 그게 세대 분리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단순히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 사연에서는 독립한 자녀가 독립을 했느냐인 건데 이 자녀가 독립을 해서 경제적인 능력도 본인이 충분히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준이 뭐냐? 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 되어야 그래도 적어도 이 자녀가 밖에서 자기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국세청이 그 딸의 소득을 살펴보니까 전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는 소득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위소득의 40% 이상만 되면 되는 거였는데 소득이 뭔가 좀 많이 모자랐나 보죠. 그쵸? 딸을 버는 돈이요.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던 겁니다. 이 사건이 2015년경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둘째 딸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번 돈이 2015년에는 한 달에 43만 원 벌었다고 하고요. 16년에는 60만 원 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65만 원이었으니까 최저생계비가 채 안 되는 돈을 벌어서 이게 혼자서 뭐 밥 먹고 살고 이러기가 힘든 상황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둘째 딸 실토를 했어요. 국세청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 버는 돈이 적어서 엄마가 용돈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 다 종합해서 판단하면 이거는 국세청에서 봐도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봐서 둘째 딸한테 굉장히 짧은 기간의 증여, 양도 이런 게 다 이루어진 점 이런 것들 감안하면 아빠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세대를 분리한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양도세 7,827만 원 이 거액을 추징을 한 겁니다. 보내는 거잖아. 이거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달라도 애들이 경제적 독립을 못했다. 그럼 이걸 동일세대로 보는 거네요. 그럼 자녀랑 완벽하게 독립을 했다. 뭐 이렇게 국세청에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들을 만족해야 돼요? 일단은 뭐 제 자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제 자녀가 막 아르바이트 같은 거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그 중위소득 40% 기준을 넘었다고 해볼게요. 근데 10대인 거예요.
그러면 세대 분리가 이 상황에서는 되지 안 않습니다. 되죠. 그러니까 만 나이가 30세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30대의 여성이라고 했으니까는 나이 요건을 충족을 시킨 네, 것 같고 맞아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만 30대가 안 되더라도 혼인을 했으면은 이제 나이의 요건은 충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게 소득 조건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딱 한 달, 딱 한 달만 중위소득 이하의 소득을 올린 거예요. 이 딸이. 그래서 저는 소득 요건이 된다라고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실무에서는 과거 1년간의 소득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간의 소득을 봤을 때 중위소득 40%의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한 달만 넘었다고 한다는 그런 항변은 통하지 않겠죠. 아니 그러면 세금을 일부러 피하려고 한 게 아니고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잘못 알아가지고 이렇게 된 경우는 어떡합니까? 그럴 때도 충분한 지위를 기울이지 못했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뭐 세금 다 내고 가산세까지 내야 되는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에는 징벌적 가산세 적용을 받게 된다는 건데 그 이유가 고의뿐만 아니라 실수로 잘 몰랐다. 이런 경우에도 책임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법에서는요, 무지가 용서받지 못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2018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을 받으려면 여러 요건이 상황에 따라서 있는데 이 사람 실거주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더 내야 된다 이렇게 통보받은 납세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요. 내가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가지고 이 양도소득세 간편 계산 결과를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고 세무대리인 통해서 그 계산 결과를 토대로 나는 적정 기간 내 세금을 냈는데 내가 몰라서 이렇게 한 것까지 책임을 져야 되냐 너무 억울하다.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세금 내기 전에 국세청에서 뭔가 좀 안내도 해주고 이런 거 좀 잘못됐다고 미리 사전 고지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항변을 했어요. 그러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를 했는데 과세관청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개별 납세자한테 양도소득세 이런 걸 일일이 안내해 주는 거 우리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은 낼 사람이 자기가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확인한 다음에 내야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조세심판원에서도 이 납세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실수로 이렇게 요건을 잘못 판단한 경우에도 뭐 세무서 직원이 잘못 안내했다 아니면 홈택스 간편 계산 결과 이 계산 결과 밑에 보면요. 양도세 불복 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가 조그맣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직원 안내라든가 간편 계산 결과 이런 걸 믿지 마시고 이런 것들로는 기초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내가 어떤 세금을 얼만큼 내야 되는지에 대한 1차적인 확인 책임은 납세자한테 있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법이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그럼요. 그 오죽 많이 바뀌었으면 지난번에는 무슨 부동산 중개업자, 세무사, 변호사들도 계속 공부하지만 모른다 이런 정도였어요. 그리고 세법도 마찬가지고 꼼꼼히 따져보셔야 손해보지 않습니다. 다음 주제 주시죠. 네,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사연인데요. 남편이 옆집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게 된 계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여자의 촉은 무시 못한다고들 하잖아요. 전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촉이 강렬하게 왔습니다. 그것도 제가 모르는 사람도 아닌 저희 집 바로 옆에 사는 옆집 여자랑 말이죠. 안녕하세요. 202호 사는 부부시죠? 저는 옆집 201호 사는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안녕하세요. 인사가 좀 늦었어요. 여보 뭐해? 빨리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굴도 못 쳐다보고 왜 그래? 죄송해요. 저희 남편이 워낙 말주변이 없어서. 그러시구나. 그럴 수 있죠. 잠깐만. 신발끈이 풀렸네. 잠시만. 잠깐만. 방금 뭐 이상하게 오간 것 같은데? 뭐 깜빡깜빡하고 뭔가 하트가 이쪽으로 윙크하지 않아요? 아니, 그게 제가 안구 건조증. 안구 건조증 그럴 수 있어. 인공눈물 안 챙겼네. 그렇구나. 아파가지고. 전화가 왔네. 오선 엄마. 무슨 일이야? 잠시만. 뭔가 자꾸 이상한데? 당신 지금 방금 뭐 수신호 같은 거에서 수화 막 이런 거. 무슨 소리야? 꿈꿨어. 얼른 집에 가자. 집에 들어가자고. 나 어제 목욕했는데 왜 이렇게 찝찝하지? 되게 찝찝하네 이거.
저희 남편이랑 옆집 여자가 서로 의식하는 것 같은데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으니 이거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회식을 하고 늦게 들어온 그날 저는 결정적으로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 이 인간 왜 이렇게 늦는 거야? 지금 몇 시야 지금? 띠디딕 여보 나왔어. 당신 언제 왔어? 엘리베이터 올라온 소리 안 들었는데 나 못 들었는데? 아우고 이게 요즘 운동이 부족한 것 같아서 엘리베이터 안 타고 내가 계단으로 걸어 올라왔지. 계단으로? 그럼. 우리 집 14층인데? 술 먹고 14층까지 걸어왔다 평소 운동 안 하던 자기가? 아니 저 당신 모르는구나. 숙취에는 계단 운동이 최고거든. 숙취 계단 그럼.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들어가 잠이나 자. 아우 피곤해. 믿어지지 않는 남편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남편이 집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공교롭게도 옆집 문이 닫히는 그 타이밍까지 보통 수상한 게 아닙니다.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건 저뿐만이 아니겠죠? 네? 이상하다. 남편이 옆집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걸로 지금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내가 남긴 사연입니다. 네. 아내는 남편이 옆집에 들락날락하는 것 같다.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는 고민을 토로했는데요. 작성자의 남편이 교대 근무를 해서 낮 시간대에 집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옆집 남편도 마찬가지로 일 때문에 집을 자주 비운다는 것입니다. 반면 옆집 여성은 자주 술에 취해서 새벽에 귀가한다는데요. 그렇게 반년 이상 남편과 옆집 여성의 관계를 의심해온 아내는 물증은 없지만 좀 이상하다.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는 촉이 온다며 누리꾼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야, 이게 물증은 없어. 근데 심증은 있어. 까딱 잘못하면 정말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아마 오해를 하기 전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사연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내가 불륜을 의심하는 정황 증거는 4가지였는데요. 첫째, 남편이 집을 나서면 이상하게 곧바로 옆집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걸로 들어가는 거야. 둘째,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아내가 바로 따라 나가봤는데 엘리베이터가 다른 층에 가만히 서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부의 집이 14층이었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엘리베이터가 이동 중이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럼요. 이상하다, 이상하긴 이상해요. 이걸로 이제 불륜을 의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다른 증거는 없습니까? 네, 또 다른 증거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술을 먹고 온 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묻자 14층까지 계단을 이용했다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이거 이상해. 숨도 안 찬데. 14층까지. 남편이 마트에 다녀올 때마다 옆집을 쳐다보거나 옆집 여성의 이야기를 자주 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또 예전에는 만나면 인사를 했는데 요즘에는 마주쳐도 인사도 안 하고 휘리릭 지나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이외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싶었지만 평소에 남편이 휴대전화를 철저하게 또 잠가놓는 편이라서 다른 정보는 또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듣고 보니 좀 찝찝하긴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좀 어떤지 궁금한데 아내의 정황 증거들을 들었을 때 바람을 의심해 볼만 하다. O, 아니다. X. 이건 뭔데? 고민도 안 하고 바로 이게 뭔가 좀 이상해요. 네, 뭔가 이상해. 이건 뭐 하나 둘 셋 할 필요도 없네. 저도 O. 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다르게 왜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연일 수 있거든요. 우연일 수 있고 또 한 우연히 그렇게 가지는 많아 여러 번? 우연은 많아 원래. 우연은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원래 약간 의심이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증 없이 무작정 심증만으로 가져가기엔 좀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심증만 가져가기 또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거든요. 무서워 여자 촉. 여자의 촉 이거는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 거라서. 그리고 남자들이 네. 이런 경우에는 좀 얼띄어져요. 좀 그렇긴 해. 그렇긴 해요. 갑자기 인사를 안 한다거나. 그러니까 네, 하던 대로 찔려서. 해야지 뭘 또 그래. 자, 저희 의견은 이런데 누리꾼 의견은 어땠습니까? 네. 누리꾼은 남편이 불륜이 맞는 것 같다. 의심해 봐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내를 위한 다양한 조언을 남겼는데요. 네. 수소형 카메라를 달아봐라. 이건 문 앞에 CCTV를 설치해라. 남편의 차 블랙박스를 수시로 확인해라. 이런 구체적인 답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주 이 누리꾼들 아주 훌륭하긴 한데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촉이 잘못하면 사람 잡는다. 그래. 맞아요. 이런 말씀 그것도 드리고 맞아요. 싶은데 이제 합법적인 불륜 증거를 찾는 것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 계신 두 분의 변호사님들께 어떻게 하면 이 합법적인 불륜 증거를 잡을 수 있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제일 먼저 일단 아내가 제안했던 이 정황 증거 요걸로 이 불륜 소송 가능합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네. 안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 이 정도로는. 그쵸. 네, 지금 가지고 계신 증거들이 너무 다 부족해. 두루뭉술합니다. 보면은 네. 14층까지 계단을 이용했다. 그러니까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한 촉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상대방이 항변을 했을 때 법원에서 나는 진짜로 운동 삼아 왔다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재반박할 수 있는 어떤 논리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이고 그래서 이럴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증거를 정말 잡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법원의 증거 보전 신청이라는 걸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아파트 같은 데에도 이미 설치된 공용 CCTV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이 CCTV의 영상을 법원을 통해서 증거 보전 신청을 하면은 이 둘의 어떤 행각들이 거기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어떤 애정 행각을 한다라든지 어느 곳으로 같이 들어간다라든지 하면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대화자 간의 녹음 같은 거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 남편은 물론 절대로 시치미를 뗄 테지만 또 그런 증거 보전 신청으로 인해서 어떤 증거가 나온다면은 또 이실직고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녹음을 해두셨으면 좋겠고 이럴 수는 있어요. 그 우리가 그 상간녀나 상간남한테 소송을 했을 때 입증 책임이 내가 위자료를 청구하는 입장인 내가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상대방의 불륜 사실을 알고도 이들이 만났다. 근데 이들이 데이트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저는 기혼자인지 몰랐는데요? 라고 해버리면 이게 또 위법한 행위로 인정이 되지 않아요.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이 반드시 내가 혹은 나의 남편이 기혼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이러한 불륜 행위를 했다라는 것도 법원에서 현출이 돼야 돼요. 이 사건에서는 그걸 알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옆집 옆집이니까. 옆집의 부부였으니까. 진짜 등잔빛이 네네. 어둡다고. 저희 집은 옆집이 70대 노부부라 다행이고요. 근데 등잔빛이 진짜 어두운 게 옆집 사는 여자랑 내 남편이 바람을 핀다? 이런 일이 종종 있다면서요. 종종 있고 걸리기도 사실 좀 쉬운 편이죠. 왜냐하면 보는 눈이 많잖아요. 동네 사람들, 그다음에 동네 가게 사람들, 관리사무소 사람들, 그리고 요새는 아까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공용 CCTV도 있지만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같은 것들 누가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제3의 눈도 있었던 게 제가 실제로 사건했던 그 사례인데요. 그때는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 다들 분리수거 하는 시기잖아요. 네. 주말에 쌓인 배달 음식 박스들. 세 가족이 분리수거장에 모인 거예요. 네. 근데 엄마 따라 분리수거하러 나왔던 꼬맹이가 다른 가족의 각각 아내와 남편을 보고 둘이 뽀뽀했대요. 이런 거야. 본 거야. 거기서 제일 당황한 사람 누구였냐? 아예 엄마였어. 당황하고 나머지 부부 충격과 공포의 그 싸한 분위기가 흐르면서 후다닥 분리수거를 마무리하고 들어갔는데 아내가 정말 몰랐다가 그때부터 진짜 확실하게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혼 소송하겠다고 찾아온 사례가 있었거든요. 요즘에는요 제3의 눈 많으니까 진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럼 증인으로 법정 서면 그 아이가 와서 뽀뽀하는 거 봤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이한테 증인을 서라고 하는 거 좀 가혹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다른 맞아요. 증거를 많이 모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3의 눈, 지금 뭐 아이가 둘이 뽀뽀했대 이랬다고 하지만 사실 그런 상황이 없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앞서 이제 누리꾼들 말처럼 뭐 CCTV나 요즘 뭐 홈캠 이런 것도 많거든요. 이런 초소형 카메라 이거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일단은 참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감정이 굉장히 격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형사적인 또 추가적 문제도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CCTV를 몰래 설치를 했다라고 하면 이 CCTV를 설치해야 되는 어떤 그런 법적인 요건들이 있어요. 그거를 지키지 않고 이렇게 몰래 했을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에 걸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막 이래요. 당신 뭐 바람 뭐 핀 거 뭐 불지 않을 거야 막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굉장히 심한 말들이 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상대방이 나중에는 이게 협박 수위로 갔을 경우에는 또 막 협박죄로 이거를 고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명예훼손, 막 당신의 바람핀 사실 뭐 내가 뭐 어디에 다 올릴 거야, 다 알릴 거야라고 하면은 오히려 또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요즘에 그런 거 있어요. 몰래 쫓아가가지고 막 사진 같은 거 누구한테 찍어 오게 하고 증거 모아오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막 이게
옳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막 초상권 침해를 당했다고 한다면서 또 막 민사소송을 걸고 이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네. 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증거를 취득하실 것을 좀 권고드립니다. 아니 근데 제가 그 블랙박스 영상 나와서 얘긴데 저희 상담 현장에도 그 블랙박스 영상 들고 오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봐야 뭐 압니까? 근데 분명한 건 이 블랙박스 영상과 관련해서 이제 소송이 진행될 때 얘기를 들어보면 누군가는 이 블랙박스 영상을 내가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형사처벌을 받는 분도 계시고요. 아유. 오히려 이 블랙박스 영상이 인정이 돼가지고 소송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이제 작용을 했다, 증거가 됐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도대체? 일단 예전과 다르게 민사나 가사소송에서 예전에는 개인이 다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이 비교 형량을 해보고 실체적인 진실 발견 후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 증거 능력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 형사적으로 문제 삼고 이런 경우도 많이 없었는데 요즘에 트렌드가 좀 바뀌었습니다. 증거 능력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처벌 받는 경우도 있는데 형사처벌은 결국엔 고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블랙박스 영상을 촬영할 목적을 가지고 설치를 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봐서 증거 채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우연히 뭐 차 안에 설치해가지고 그냥 나는 이 운전할 때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 안에 상간자들 대화가 녹음된 거 우리 남편이 대화하는 걸 우연히 들어서 발견했어요라고 하면 그것 가지고 형사처벌 대상까지 가기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고의 자체가 없잖아요. 범죄의 고의. 맞아요. 그런데 두 사람 외도하는 걸 알고 증거를 잡으려고 일부러 각도도 딱 이렇게 해놓고 뭐 녹음 기능도 켜놓고 이렇게 해서 촬영을 했다.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불법 촬영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뭐 상간행위가 나쁜 행위인데 그거 잡는 것까지 처벌받아야 되냐라고 그래. 하지만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 이게 뭐 불법 행위를 도외시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요즘에는 좀 이 증거 수집이 쉽지가 않아졌는데요. 최대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증거 수집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번 주제는요. 완행열차 비둘기호를 아시나요? 그 시절 추억의 기차입니다. 세대 간의 추억을 공유하는 시간 라떼는 말이야. 방금 영상에서 들으셨죠? 3등 완행열차. 완행열차. 고래사냥. 예, 오늘 주제인데 객실이 1등, 2등, 3등 칸으로 구분돼 있던 완행열차 시절 그 추억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MZ세대는 완행열차, 12시간 완행열차는 못 들어봤을 거예요. 네. 라떼는 말이야, 서울에서 부산까지 12시간 완행열차 타고 다녔었어. 완행열차! 가도 끝이 없어. 12시간 걸리면 얼마나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름하여 바로 비둘기호 통일호. 그렇지. 옛날 하면 다들 기억하실 텐데 요게 이제 지금의 KTX의 일명 할아버지 할머니 뻘 되시는 조부모 뻘 되시는 분들인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예인 MC 같은 경우에는 모르죠? 혹시 목포행 완행열차 어떻습니까? 그 노래는 알고요. 네. 방금 그 차 떠나자 동해 이 노래 네. 고래사냥도 압니다. 근데 문제는 타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 완행열차. 네. 이 용산에서 가는 비둘기호를 타면 목포까지도 12시간 정도 그렇죠. 걸렸고 정거장마다 서요. 다 서서 뭐 그러구나. 오죽했겠어요. 근데 1967년에 이 비둘기호가 처음 생겼을 때는 이게 완행열차가 아니었어요. 특급 열차였습니다. 와, 그때 특급열차. 왜냐하면 여기서 부산까지 걸어가봐 얼마나 걸려. 그러니까. 아이고야. 예? 근데 이건 12시간 만에 가니 특급이 지금 그때는 특급이었어. 맞아. 근데 그러다가 1984년부터 우리가 아는 완행열차로 등급이 바뀌게 돼요. 이 열차는 한마디로 참 오지랖도 넓은 열차였습니다. 역이란 역은 다 종차합니다. 심지어 동네 주민이 여기다 좀 세워달라고 그러면 여기 아닌 곳에 열차를 세우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버스처럼. 버스처럼. 야. 요즘에도 시골에 가면 이제 마을 버스가 사람들이 세우는 그냥 쓰잖아요. 맞아.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항상 아침마다 이제 학생이 타는 열차가 있는데 이제 학생이 오늘따라서 안 보인다. 그럼 기관사님이
열차를 잠깐 재량으로 세우고 이 학생을 기다려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각을 예방하느라고. 네. 제가 볼 때는 그 집 애들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 김간사님의 아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이런 그 뭐랄까 온정이랄까 이런 것도 있었다면 우리가 또 비둘기는 어떤 상징입니까? 평화의 상징이죠. 그렇죠. 가격도 평화로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도가 빨랐던 이 통일호나 새마을호 이곳이 가격만 싼 게 아니라 또 마음도 좋아가지고 우리가 옆에 지나가는 통일호나 새마을호가 있잖아요. 그러면 싹 다 비켜드립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복선이 아니라 이 기본적으로 단선이었고 옆쪽으로 대피로 같은 게 있어서 대피선로 쪽으로 이렇게 상대 쪽에 앞쪽에 뭐 통일호 새마을호 온다 그러면 비둘기호가 옆으로 이렇게 딱 비켜줍니다. 정차했다가 이 친구들 쫙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따라서 가는 이런 양상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기다려서까지 갔으니 부산까지는 언제 가나? 그래, 맞아. 그러니까 오지랖 넓은 열차가 맞았네요. 안 그래도 역마다 정차해서 오래 걸리는데 비켜주기까지. 그래. 아 정말. 게다가 시설도 굉장히 열악했다면서요. 아니 이게 비싸면 비싼 값을 하고 싸면 싼 값을 한다 이러잖아요. 그 1등, 2등, 3등 칸이 다 달라서 3등 칸에는 그 냉방, 난방이 잘 안 돼. 냉방이 어딨어 옛날에. 냉방이 어딨어, 있는데. 그럼. 근데 겨울철에는 정말 추워서 오들오들 떨고 부산까지 또는 목포까지 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KTX도 일반석하고 특실이 있잖아요. 네. 일반석하고 특실하고 생각해보면 약간 뭐 의자와 의자 사이 간격 차이 정도 아니면 또 가격 차이 요 정도가 있는데 옛날에는 비둘기호 이를테면 3등 열차다. 그러면 이제 석탄재 날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어컨 없습니다. 선풍기 달달달달달달달 이렇게 흔들면서 지나갔는데 심지어 깨진 창문 사이로 비가 새는 날도 비일비재했고 옛날에 창문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집게 창문 아시죠? 그렇죠. 이거 안 올라가가지고 손 찌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참 옛날 추억 돋습니다. 그런데도 비둘기호 또 탔던 이유가 가격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비둘기호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싼 맛. 다른 열차랑 비교해서 요금이 절반 이상으로 저렴했어요. 예를 들어서 1972년 서울에서 부산 열차 요금을 비교해 보면요. 새마을호는 2,690원. 아우 싸다. 통일호는 1,570원. 비둘기호는 810원. 이야. 요즘 식으로 말하면 가성비가 높았던 거죠. 네, 뭐 가격 경쟁력으로는 따라올 수가 없는 그런 열차였는데 그 당시에 환경은 굉장히 열악했다고 했잖아요. 그걸 좀 볼 수 있는 자료를 또 준비하셨다고요. 그렇죠. 자, 긴 말할 거 없습니다. 그 시절 비둘기호에 설치됐던 이 시설만 봐도 당시 환경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 주시죠. 이곳은 과거 비둘기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던 시설입니다. 자, 화면 속에 보이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사실 제가 딱 떠오르는 게 있는데 설마해서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설마가 정답입니다. 구멍이 있잖아요. 설마가 그렇죠? 정답이야. 정답이에요? 정답은? 볼일을 본다? 화장실. 그렇죠. 비둘기호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던 이 시설이 바로 화장실입니다. 어떻게 속에서 볼일을 보죠? 볼일 어떻게 봐요? 어떻게 보면 잘 조준해서 봐야죠. 비산식 화장실에서 비싼 게 아니라 비산식.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물이 열차 밑으로 막 날려 막 흩어져. 열차 화장실에 이런 아무런 장치가 없어. 그러니까 오직 구멍에 잘 조준해가지고 요물을 보잖아요. 비둘기호뿐만 아니라 1980년대 대한민국의 모든 구형 열차에 흔하게 볼 수 있었던 화장실입니다. 아니 근데 달리는 그 열차에서 막 날린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날려서 선로에 막 떨어지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흩날리지 마 이렇게. 맞아 보셨을까요? 아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만 생각해 보면 철도 교량이 있으면 지금은 뭐 콘크리트 치고 그 위에다가 왜 다 자갈 놓고 그 위에 설로 놓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데 옛날에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철로만 지나갔던 거예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봤던 지금 좀 다리 보이시죠? 저 밑으로 사람들이 막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장실에서 비산식으로 밑으로 이제 오물이 쫙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기차 지나갈 때 저 차 밑으로 철로 밑으로 사람 지나가겠어요? 못 지나가겠어요? 못 지나가는 겁니다. 이런 비산식 화장실이 있는 열차를 타잖아요. 그럼 탑승구나 객차 맨 끝에 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문 열고 열차가 달리다가 자칫하면 그 안개비처럼 소변을 쫙 맞아.
그러면 야 냄새 꾸리꾸리하고 안 좋습니다. 아우. 그리고 열차마다 이런 문구, 경고 문구가 붙어 있었는데 정차 중에는 화장실을 금하 이렇게 써 있었던 겁니다. 화장실 입구마다 붙어 있었는데 왜냐하면 정차 중에는 이게 비산식 화장실이니까 기차역에 그대로 이게 떨어져서 더러워지지. 기차역이 더러워질 수 있거든요. 이런 이유로 한때 대한민국 철도청에서는 오물을 치우는 전담 부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1980년대부터 오물 수집하는 탱크가 객차 안에 설치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기 힘들어진 거군요. 네. 지금 보니까 참 신기하네요. 이렇게 한때 대세였던 비둘기호가 90년대 후반부터 노후화되면서 안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마지막 비둘기호가 운행을 종료하면서 더 이상 비둘기호를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비둘기호보다 조금 더 오래 남아 있었던 게 통일호. 통일호 맞죠? 통일호는 정말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이 통일호야말로 비둘기호 다음에 딱 나타나면서 특급 열차였습니다. 이 특급 열차였고 초특급. 옛날에는 왜 비둘기호가 이렇게 지금의 전철처럼 이렇게 앉아 있다면 그야말로 칸칸이 앉게 된 게 이 통일호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이것도 1960년대 무궁화호가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1969년부터 뭐가 나오냐? 새마을호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새마을호가 뭐가 있었냐? 전기 냉방이 돼 있었고 식당 칸이 있었어요. 맞아. 그렇죠. 그러면서 특급 열차의 명성을 이 두 길차에 내주게 되고 그리고 이제 통일호가 비둘기보다 조금 더 남아서 역할을 하긴 했었는데 2004년도에 결국 철도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비둘기호와 통일호의 반전이 있습니다. 다소 좀 열악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만석이라고 해요. 사람이 꽉 차는 정말 좌석이 없어서 못할 정도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요. 대표적으로 귀향길이 그랬고요. 맞아. 그 여름에 바캉스 시절에도 그랬어요. 네. 저도 그거 타고 꽉꽉 찡겨서 앉아서 근데 인심들이 좋아서요. 가는 동안에 그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소주 한 잔 먹으라고 맞아. 술도 먹었었어. 그거 마시다 보면 그냥 목포까지 도착해 있고 그 목포에서 또 있어 배 타고 홍도까지 들어가는 게 가야호라는 배가 있는데 이것도 3등 칸에 피스톨 옆에 거기에 바닥에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승객들은 고향으로 가는 그 귀향길에 열차에 포개져서 탔어요. 6, 70년대 귀성길 기사를 보면 정원이 87명인 객차 안에 230명이 들어가서 선반을 침대 삼아 가는 사람도 있었다. 대단하다. 지금 있을 수 영상에 없잖아. 사진에 나오고 있죠. 뭐 옛날에 저 열차 타셨던 분들 다 기억합니다. 다 자리 없으니까 서서 막 꼬박꼬박 막 다시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전쟁통과 다름이 없어요. 그렇죠. 그랬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고향으로 가는 이 마음으로 10시간씩 견디면서 그렇게 갔었죠. 맞아. 저렇게 폭에서 10시간 간다고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지금 지치네요. 그래서 탄생한 필수 아이템이 바로 삶은 달걀과 사이다. 기나긴 열차 여행하다 보면 배도 고프고 지루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달걀하고 사이다 같이 먹으면서 어선더선 얘기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달걀과 사이다 그 추억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당연히 있죠. 그리고 이게 옛날엔 버스도 무조건 달걀하고 사이다. 그다음에 그 기차도 무조건 달걀하고 사이다거든요. 일단 타면 요렇게 몇 개를 이렇게 한 개씩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몇 개를 묶어요. 그렇죠. 그 옆에 또 귤묶음도 있어요. 겨울에는 귤이죠. 그것도 사이다 가지고 사요. 그럼 어떻게 그걸 꼴딱 마셔요. 마시잖아요. 꼭 체한다. 저는 근데 그 기억나요. 간식 카트가 있었거든요. 자, 심심풀이. 그렇죠. 꼭 그러잖아요. 심심풀이 오징어 땅콩 있어요. 자, 도시락이 왔어요. 호두 과자 왔어요. 가족이 앉아 있잖아. 그러면 빨리 안 지나가. 자, 왔어요. 맛있는 과자, 초콜릿도 있어요. 계속 그러면 엄마 사줘. 엄마 바나나 우유 사줘.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거 사주게 되죠. 근데 간식 저게 카트 그냥 지나면. 통로가 비어 있을 때 가면 괜찮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비둘기호는 맞아. 통로에도 다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거기서 신문지 깔고 뭐 한잔 하고 있어요. 근데 카트가 지나간다고. 그러면 주섬주섬 챙겨서 다 일어나서 옆으로 붙어. 맞아. 그럼 그거 이렇게 지나가. 그랬어요. 맞아요. 그 카트에 옛날에 맥주도 팔고 막 소주도 팔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 간식 카트가 진짜 우리에게 추억으로 남아 있지만 요것도 철도가 깔린 이래 80년 동안 운영이 되다가 사실상 이게 2017년에
매출 부진으로 아. 홍익 매점에서 운영을 했던 건데 이게 딱 중단이 됐으니 저는 사실 지금도 기차 타면 혹시 그거 카트 안 지나가면 혹시 카트 참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 추억 돋으며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기차역도 플랫폼에서 내려가지고 허겁지겁 가락국수 먹는 가락국수. 이렇게 별미잖아요. 그게 네, 대전역이었잖아요. 네, 당시 기술적인 문제로 호남선하고 경부선이 선로를 바꾸느라고 네. 대전역에 정차하는 시간이 다른 역보다 길었어요. 그 한 10여 분 정도인데 그 시간에 정차 시간에 기차역 풍경을 순식간에 바꿔놨죠. 열차가 멈추고 동시에 사람들이 어디론가 막 달려갑니다. 그곳은 개찰구도 아니고 대합실도 아니고 역 플랫폼에 지어진 작은 국수집이에요. 그 10여 분 동안 부랴부랴 먹고 다시 열차를 탔습니다. 사실 국수가 거기서 거기지 무슨 기차에서 먹는 국수가 특별한 맛이 있겠냐 하지만 열차 떠날까봐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먹는 게 진짜 맛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소화도 잘 돼 그런 게. 요게 1분 국수라 그래가지고 약간 우동같이 생긴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딱 시간이 딱 되면 벌써 역장이 뭐라 하냐 호루라기를 붑니다. 뭐 그렇지. 불면은 이제 먹다 말고 옆에다가 이제 저 쑥갓 있죠. 쑥갓 이렇게 딱 붙이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네. 야 그거 지금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진짜 그립습니다. 아, 저는 그 장면을 예능 프로그램에서 도전해서 봤거든요. 아니면 두고 간다고 아까 하면서. 내렸을 때. 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게 놀랍고. 그리고 그 짧은 그 10분 안에 올라와서 뭘 파시던 분들도 그렇게 많았대요. 아니 그 지역별로 다 팔죠. 맞아. 생굴도 들어와서 팔고 싱싱한 생굴 팔아요. 대구 지나갈 때는 대구에 미인들이 왜 많은지 아냐고 사과 먹고 그랬다. 그게 다 사과 팔고 다 지역별로 다 있죠. 그래 맞아 야, 맞아 그렇겠네. 이게 옛날에 그래서 그 기차 주변에 항상 우리 어머니들께서 보따리 하나씩 머리에 다 그래요. 이고 있었어요. 보따리에서 이게 뭐 들어있는가? 약초 캔 거, 뭐 아니면 나물 있는 거 그거 팔아가지고 생계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요거 가지고 이제 열차를 타는데 근데 이걸 가지고 올라타는데 사실 자리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차창으로 먼저 보따리를 집어넣어. 그렇지. 던져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타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한 적도 있었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지금도 저희 지하철 탈 때 가방 확 집어 던지고 그래. 앉는 경우 많은데 그때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싶고 그때는 사실 서민들의 생계가 그 보따리 안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달리는 기차에서 막 몸을 실는 경우 많잖아요. 또 그리고 우리가 흥행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 시절에는 열차 탈 때는 다 이게 준비물이 기타. 열차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너무 기니까 노래 불러요. 술도 맛있는 거지만 꼭 기타 치면서 노래하고 시끄러 하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같이 노래 부르는 거야 그냥. 기타 치면서. 그때는 뭐 누가 기타를 타고 이제 가지고 딱 타잖아요. 연주를 시작한다. 아는 노래건 모르건 노래건 같이 부르고. 부르는 거야. 그다음에 이쪽에서 부르면 저쪽 옆에 칸에도 같이 노래 화음 부르고. 넣는다 또. 이랬던. 그리고 이제 드럼 같은 거 아니면 뭐 북 같은 거 가지고 타는 분들 계시면 뭐 그때부터 오케스트라 나옵니다. 아, 그럼요. 근데 낭만적이에요. 제가 이렇게 들었을 때는 낭만이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기타까지는 알겠는데 드럼은 어떻게 들고 타셨나 싶기도 해요. 드럼. 그 열차 여행에서 또 빠뜨릴 수 없는 이야기가 그 당시 젊은 청춘들 사이에서는 또 경춘선 열차를 타고 경춘. MT 그렇죠. 가는 게 또 유행이었잖아요. 거기도 기타에다가 이제 녹음기 추가돼서 그렇죠. 녹음기 들고 타서 카세트. 좀 놀아줘야 되고 그리고 MT 가는 경춘선도 있었지만요 신촌역에서 백마 가는 기차가 있어요. 네. 그 화사랑 옛날에 유명했던 막걸리집이 있어가지고 네. 거기까지 가면서 화물칸에서 말뚝박기 하고 새우땡에다가 한잔 하면서 가고 경춘선 너무 유명했죠. 1970, 80년대 대학생들은 경춘선 열차 한 번씩은 다 타봤을 거예요. MT 열차였습니다. 맞아. 강촌, 대성리, 청평, 남이섬 여기가 대학생들의 MT 명소였거든요. 새벽부터 짐 바리바리 싸들고 청량리역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저 봐. 얘기 나누면서 매달려 절로 갔어. 가죠. 옛날에는 조는 친구 있고 이러면 입에다가 담배 물려. 그렇죠. 열차 안에서요? 옛날에 열차 안에서 다 담배 피웠어요. 담배 피웠어요. 담배 진짜. 피우고 뭐 술도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뭐 그 안에서 잠도 자고 별의별 거 다 했는데 저도 옛날에 그 대학 다닐 때 그쪽 강촌으로 대성로로 MT 진짜 많이 갔었거든요. 네. 맞아요. 중요한 건 가긴 갔는데 올 때는 거의 의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시외로 놀러 간다고 하면 열차 타는 게 당연하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여름에는 피서철, 가을에는 행락철, 그리고 또 연말 연초 동해 일출보러 다 기차를 타고 가야만 했었던 그 시절이에요. 그게 정돈진역에서 내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모래시계 촬영지 사진 찍고 오는 게 한때 유행처럼 돼 있었어요. 그리고
열차 타고 해돋이 보러. 예전에는 강원도 쪽으로 가는 열차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거든요. 시간이 꽤 걸렸죠. 네. 요즘같이 산 뚫고 터널로 쫙쫙쫙쫙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도 산이 많으니까 밑으로 이렇게 돌아서 다시 올라서 이렇게 갔던 거예요. 기찻길만 보면 왜 그렇게 따라서 걷고 사진 찍고 막 이러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그 옆에서 쑥 해고 막 그랬어. 우리 기차 가면 했어요. 쑥해다가 지나가면 와 소름 돋고 막 이런 게 참고로 위험한 건데. 기찻길 옆에서 쑥해시면 중금속 어마어마합니다. 절대 안 되고요. 근데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게 길이 있으면 그 길을 따라 걷고 싶고 철로가 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철로 위로 이렇게 막 이렇게 팔을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많이 걸었죠. 우리도 그렇게 건축학개론 찍을 수 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기찻길 옆 오막살이라는 말이 있었고 기찻길과 사람 사는 집 사이에 별로 경계도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위험한 건데. 근데 그때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가 그냥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도 꽤 많이 일어났었는데 사고가 난다는 거 알면서도 왜 우리는 자꾸 그 길을 걷고 싶은 건지 아마 거기가 마음의 놀이터가 아닌가 싶어요. 네, 조금 느려도 낭만 가득했던 완행열차 오늘 이야기해보면서 저는 다 사라졌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관광열차로 탈바꿈해서 운행하는 곳이 또 있다고요? 그럼요. 그 시절 열차를 그리워하는 예인 씨 같은 그런 세대를 위해서 일부는 관광열차로 새 단장했습니다. 그중에는요. 호텔식 관광 전용 열차라고 해가지고 호텔 스위트룸 못지않게 이렇게 샤워룸에 침실까지 갖춘 이런 열차 등장했어요. 부모님을 위한 효도 관광 상품으로 뜨기도 했습니다. 열차의 모든 좌석을 또 바다 방향으로 보게 했던 게 있어요. 바다의 절경을 감상하는 관광 열차도 있었고 동해 바다 열차. 근데 이게 좋죠. 연식이 너무 오래돼서 2023년 말에 아쉽게도 운항을 멈췄다고 합니다. 그 열차는 이제 볼 수 없게 됐는데 열차 여행의 추억만큼은 또 마음속에 오래 남게 되겠죠. 네, 참 그리운 모습인데요. 뭐 오늘 정말 많은 얘기했지만 지금도 기억나는 그 열차 관련 추억 혹시 역시 어떻게 비둘기 열차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그 열차 안에 식당 칸이 있었어요. 밥 먹는? 좀 비싸긴 했어. 네. 그 식당 칸에 가서 맥주 한 잔 먹는 그게 또 기가 막혔죠. 그리고 그 식당 칸에 타고 맥주 한 잔 먹으면 내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뭔가 있어 보이는. 뭔가 있어 보여요. 기차의 장점은 밖을 보면서 갈 수 있다는 흔들림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 기차는 항상 뭔가 여행 가는 느낌도 들고 과거 추억을 이렇게 막 이렇게 생각하게끔 불러일으키는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선배 세대는 군용 열차가 있었죠. 그러니까 기차 타고 군대를 가는 거예요. 맞네. 그리고 거기에 내리면 내 부대가 이게 후방에서 훈련 받고 이게 기차가 쫙 올라가면서 누구 하차 거기 그다음에 쭉쭉쭉 해서 올라가면 도대체 난 어디에 떨어지는 거야. 모르고 가는 거구나. 노래도 있었잖아요. 집 떠나와 짧은 뭐. 그죠. 기차에 대한 추억은 정말 많죠. 그리고 아까 경춘선 말씀드렸는데 경춘선에 아마 연인이 그쪽으로 많이 기차 타고 갔었거든요. 남이섬 같은데 배 타고. 한 군데 좀 추천해드릴 게 요새 보니까 동해에서 삼척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산타 열차라고 있어요. 그 산타 열차를 제가 오래간만에 타봤는데 그거 정말 낭만 있더라고요. 괜찮죠, 그것도. 재밌고 진짜 그 안에 산타 있다. 그래요? 산타 열차. 아직도 그런 설렘이 있어요. 이곳 마포 저희가 이제 방송하는 데가 마포니까 여기에는 또 경의선 숲길이 있어서 너무 좋던데요. 아직도 그 옛날 철길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 아이들이 거기서 이렇게 균형 잡기 놀이하고. 맞아요. 예, 철도는 정말 추억 공간이네요. 네, 오늘 철도 관련해서 이제는 이 기차를 타고 네. 시베리아 횡단을 하든지 신의주를 거쳐서 얼마나 좋아. 유럽까지 쫙. 이야. 철도청에서 오셨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 갈수록 날이 좀 더워진다는 소식이 있던데 구체적인 날씨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아침에 날씨 요정 마지연 캐스터 바로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지연입니다.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은 33도가 예상되고요. 수요일은 34도로 이번 더위의 절정이 되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바다 안개가 유입됐습니다. 서해대교나 천사대교 지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겠고요.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없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전국 하늘 쾌청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제주에는 비가 조금 내릴 텐데요. 양은 5mm 남짓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네,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은 가운데 햇볕에 의해 열기가 쌓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은 30도, 강릉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 오존 농도도 높겠습니다. 오존은 마스크를 써도 막을 수 없으니까요. 한낮에는 장시간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륙은 당분간 맑은 날씨가 나타나겠고요. 제주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해당 지역에 계시거나 여행 가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저는 토요일에 아침에 비 시원하게 내리고 네. 뭐 기온 좀 떨어지는 줄 알았더니 그때뿐이고 다시 더워진다고요? 네, 특히 이번 주는 점점 기온이 올라서 수요일쯤에는 올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일단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날이 점차 더워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